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는 자꾸 뭐 우리나라가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거지 돈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뭐 혹자들은 세금을 올리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잡지 못할 수준만큼 강세가 나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식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 멀어지고 있는 거죠. 안드로메다처럼. 우리 채널 안녕하십니까,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자산 양극화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원했든 원치 않든 현재 지금 시장이 자산 양극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를 달궜던 글 중에 하나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포스팅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명목 기준으로 10% 후반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됐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명목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명목 성장률이 전년비 17.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 그때 레벨이라고 한마디로 8, 90년대 같은 그런 고도 성장으로 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0조 벌다가 이제 올해 한 700조 벌고 내년에는 거의 900조 벌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돈들이 지금 뭐 해외에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한국으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급여라는 형태로 직원들한테도 가는 거다 보니까 이 정도의 돈을 벌었던 적은 없었고 이 중에서 22%가 법인세로 갈 거잖아요. 그럼 200조 기준 40조, 700조 기준 140조니까 법인세도 100조 넘게 가는 거잖아요. 법인세가 100조 넘게 2년 연속 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법인세 증분을 이제 정부 역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법인세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논란이 제가 바로 이전에 한참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그냥 이 숫자가 이게 나오는구나 하겠지만 하반기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상반기에는 이렇게 숫자가 좋아진 거가 그 큰 체감이 안 되거든요. 당장 우리 연봉이나 막 이런 게 심지어 전자닉스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이닉스의 인센티브가 좀 화두가 됐고 이렇게 했는데 다 내년에 나가는 겁니다. 내년 초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 받겠구나 하고 기분은 좋아지지만은 내년 기준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내년 수익이 좋아질 걸 생각하고 지금 보면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백화점 가시면은 요즘에 오픈런을 안 하는 명품 소비장이 없습니다. 오픈런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미 내가 VIP여가지고 예약해서 가거나 이 정도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선호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도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이미 시작했죠. 이게 미래형으로 쓰셨지만은 벌써 과거형이에요.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내년에 나오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잡기 위해 가지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금리를 올렸을 때 상환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가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적은 겁니다. 결국 양극화가 됐음을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수요 뭐 얘기하시는데 수요는 뭐 인구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수요는 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경제학 이론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요라는 거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호에다가 돈이 붙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집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 대형평, 브랜드, 남향, 수도권 이런 본인의 기호 이게 합쳐져서 선호를 구축하고 있고 선호는 항상 수면 아래 잠자고 있는데 그 선호가 돈을 만나면은 이제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만나서 튀어오를 거라고 아마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예상할 수밖에 없고 정책실장은 금융위 라인이시죠. 금융위 기재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정통 관련데 모를 수가 없죠. 이거는 아마 그냥 부동산 수요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매우 큰 강세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려 2년 넘게 갈 거라는 점에서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돈에서 만들어진데 돈이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는 자꾸 뭐 우리나라가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긴 개뿔 우리가 돈을 풀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오해이고 이러면 또 댓글 쭉 달리겠지만 어쨌든 돈 푼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를 끊거나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거지 돈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쪼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벌다 보니까 대출이 쪼여지는데 돈을 잘 버니까 돈이 넘치는 거지 돈 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 할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집 살 때 써야 되는 서류라고 했잖아요. 집이 10억이면은 내가 자본금 5억, 부채 5억으로 살 겁니다. 그럼 이 자본금 5억이 여기 자기 자금이에요.
자본금 5억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 금융기관에 내가 얼마 있다. 은행 예금으로 한 1억 있다. 이렇게 하면 끝인데 칸이 많습니다. 이제 증여 상속을 적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증여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받으면 상속인데 보통은 지금 증여를 많이 적겠죠. 증여를 얼마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한테 증여 받는 사람들이 이걸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얼마. 부동산 처분 대금 3억이라고 쓰면은 나 종전부동산 있었는데 그 집 팔아가지고 이제 3억 됐어요. 이런 거. 아니면 주택이나 토지 팔아서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걸 이제 여기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식, 채권, 가상자산 매각 대금인데 주식, 채권이랑 가상자산을 분리하게 되어 있죠. 이제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을 나눠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 논문 주제가 이거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 팔아서 집 사더라는 겁니다. 즉 미국 주식을 장기간 오래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서울 동남권 아파트를 산다는 내용인데 여기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해가지고. 자, 그러면 현금만 하더라도 원래 금융기관에 내가 그러니까 얼마 있다. 뭐 이게 아니라 부모한테 증여 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처분해야 되고 이런 칸을 넣어가지고 조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 부분도 차입금도 이거예요.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 정도가 아니죠. 주담대 얼마, 신용대출 얼마. 예전에는 뭐 주담대 4억 빌리고 신용대출 1억 빌리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게 아니고 이제는 회사 지원금. 회사에서도 얼마를 지원해 준다. 좋은 회사 다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차입금. 이것도 웃긴데 배우자끼리 서로 차입하든가 직계손비속 부모로부터 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1억씩 3억씩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래 내가 빌려줄게. 근데 그 부모는 앞에 증여까지 했네요. 야, 한 2억 증여 가져가고 그 다음 내가 한 2억 3억 더 빌려줄까? 이러면은 그거 여기다가 적으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밖에 차입금 칸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다니고 회사 지원 받고 가족 및 형제자매나 친인척으로부터 돈 빌려서 차입할 수 있거나 돈 많은 친구한테 돈 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자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부자라고 하면 상위 1% 부자를 얘기하시는 건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의 고자산 계층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서 4월 자금 조달 계획서도 보면은 김종량 의원이 냈는데 그냥 주식 팔아서 집 사더라 했잖아요. 여러분 4월 기준으로 지수가 6천입니다. 지금 9천이에요. 그러니까 4월 누적으로 1, 2, 3, 4월에 집 산 거 한 3조 7천억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월간 한 1조씩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연 12조인데 지금처럼 올라간 거 생각하면 12조가 아니라 거의 20조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은 은행 대출만한 그런 금액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 예전에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계급, 우리 사회 양극화를 얘기하면 결국은 사회가 계급화된다는 건데요. 계급에 대해서 정점을 찍은 나라가 영국이고 영국 계급은 이런 겁니다. 일단 엘리트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엘리트. 그 다음에 셀러리아트, 정규직 봉급자, 전문직 고소득 봉급생활자죠. 세무사, 막 변호사. 그 다음에 프로피시언은 이제 전문가 고소득 전문가 계급이고 그 다음에 프로레타리아가 그냥 일반적인 핵심 노동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카리아트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룸펜이 있는 건데 룸펜이라 그래서 막 과거에 막 노숙자를 얘기할 때 그런 방식의 용어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너필드 계급도상에 있는 용어들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종종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계급도는 이게 보면은 다 정규직이냐 그 다음에 고소득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 대 비정규직, 고소득 대 그러니까 저소득, 중저소득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계급을 그런 방식으로 나눴는데 그 호주에 있는 그다음에 리사 에킨스랑 멜린다 쿠퍼 그 마르틴스 세 명이 같이 글을 쓴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에서는 이렇게 했죠. 유주택 무대출자. 그러니까 집으로 나눠가지고 한 거죠. 소득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소득이 아니고 자산이 부의 기준이더라. 그러니까 유주택 유대출자. 그러니까 여기는 유주택 무대출자, 여기는 유주택 유대출자. 그다음 여기는 임차인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국식으로 조금 쪼개봤어요. 무슨 뭔 얘기냐면은 한국에서는 부동산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 무대출 가구고요. 그 다음에 1주택 무대출 가구입니다. 그래서 1주택 무대출 가구들이 보통 60, 70대 은퇴하고 강남 한 채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그러니까는 마치 그 빈곤층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판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1주택 무대출 가구인데 그 주택조차도 수십억짜리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빈곤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산을 소위 말해서 자산 평가 기준에 넣어야 되는데 집을 우리는 이제 막 소득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인지 부조화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1주택 유대출 가구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유주택 가구가 되겠습니다. 밑에 임차인들은 보면은 그 임차인도 쪼개야 돼요. 다주택 무대출 가구의 자녀 임차인. 그러니까 그 집 자기 부모가 다주택 무대출 가구인 거죠. 그래서 1은 4로 오고 2는 5로 오고 2는 1주택 무대출 가구의 자녀인데 이제 딴 집에서 임차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유대출 가구의 자녀인데 딴 집에서 임차하고 있는 경우.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사서 올라가는 분들이고요. 밑에는 무주택 가구이거나 그 무주택 가구의 자녀 임차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부모의 부동산 자산을 레버리지 삼아 가지고 자식이 집을 사거나 이런 게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게 한국식 임대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주거 사다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여기 있다. 여기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의원 자식들이 여기 있죠. 국회의원 자녀들이 국회의원 자녀들이 요즘처럼 집 사기 어려운데 서울에 있는 15억짜리 집 하나 30대인데 없고 너무 가난해 보인다. 본인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좀 도와줬어요. 집 사는데 뭐 한 6억 빌려줬고 그다음에 뭐 6억 증여해 줬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 국민들은 다 여기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청약통장 내려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데 저는 청약통장도 그냥 투자하려고 지금 까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청약통장도 까서 주식하려고 요러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청약통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마 뭐 20, 30대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면은 청약통장 무용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은 대봐야 예전에는 청약통장이 되고 은행 대출 받고 이러면 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지원금이 있고 가족 증여 있어야 되고 가족 대출이 있어야 되고 주식 처분 대금 있어야 되고 이래야지 청약이 되는 거니까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까는 거죠. 더 좋은 투자 수익이 있어 보이니까 까는 거지만 이게 아주 소중했다면 그걸 까겠냐고요. 근데 보시면은 올해 이제 감소하는 속도가 아주 눈부시게 감소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도 경기도 기준으로 반도체 벨트 초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수요가 높아지니까 수요가 높아진 지역이 다 반도체 산업 라인 쪽이고 저는 작년 말부터 셔세권이라는 말을 전 맨 처음 썼다고 생각하는데 하이닉스 셔틀 세력권이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셔틀 세력권이 강동구를 기준으로 송파까지 왔고 잠실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게 지금은 삼성전자까지 번져가지고 동탄을 포함해서 화성동탄 주간 2.2%는 아마 주간 동향 보는 사람들 다 깜짝 놀라는 거고요. 구리, 하남 보면은 수원, 영통 이런 데가 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서울도 보면은 셔세권과 상관없이 서울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인데 비아파트 쪽에서부터의 강세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 비아파트 쪽이 망실되면서 아파트 1분위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밑에서부터 지금 강세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위에서부터 강세니까 위는 소득으로 아래는 이제 내밀려서 그래서 임차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이번 주, 지난주 정도에 나오는 그런 주간 가격 동향은 이제 내년에 우리가 목도할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 가격 초강세에 그냥 미리 보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혹자들은 세금을 올리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잡지 못할 수준만큼 강세가 나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금이 이제 7, 8월 되면은 세제 개편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위에서부터의 강세. 평균 20억, 30억짜리 아파트들이 위에서부터의 강세죠. 우리가 아까 명목으로 1분기는 17%가 올랐지만 설마 명목이 이렇게 오를 수는 없고 통상 잠재 성장률 4%를 회복하면은 명목 5%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럼 연에 1.5억이 올라가요. 1.5억이 올라가는데 세금은 지금 얼마냐면은 0.1억 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0.3억으로 올리는 게 실효세 1%잖아요. 30억 집에 3천만 원. 근데 매년 1.5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평가액이 올라가는 거고 이건 지출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세금이 작동이 되려면은 임차료가 빠지는 임대차 공급이 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임대차 공급 기반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제 다른 임차료 하락 압력과 함께 보유 부담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매매가 약세로 작동을 하는 건데 이제 임대차 주택 건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조세만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조세를 감당하면서 상승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대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심지어 장기보유공제까지 있잖아요. 장특공제.
장등록세 80% 공제받으면 1.2억은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면은 조세가 생각만큼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그 과세를 바꿀지는 저희도 다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시장은 완연한 양극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주식이 2,000조에서 7,000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한 1,500만 가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000조가 늘었는데 1,500만 가구라고 하면은 보면은 5,000조 는 것 중에서 가계 기준이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각 자기 개인 기준으로 개인당 1.3억 벌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플러스 1.3억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플러스 1.3억보다 더 이상 났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자산 양극화를 더 쌓아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되고 1.3억 이하가 났다 그러면은 자산 양극화에서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 멀어지고 있는 거죠. 안드로메다처럼. 뭐 이런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중시 9천까지 간 거를 뭐 5천, 7천으로 다시 인위적으로 박살낼 수 있습니까? 실적 조사 갔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었던 그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양대 자산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올랐고 주식은 1년 만에 3배 넘게 올라가면서 급격한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을 해버렸는데요. 이것이 만들어낼 후폭풍은 우리나라가 정말 그 너필드 계급도표 사회처럼 이제 주택으로 구분되는 그런 이제 계급 사회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그거를 뒷받침하는 공식 문서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 중앙부처 엘리트 관료들 역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양식상에서 그런 거를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경로를 거치면서 그냥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앙등이 이제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하반기에 주택시장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씁쓸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